자, 이어서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증 일정액의 보호. 이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서울이 이제 가장 좀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라든가 뭐 그래서 약간 좀 권역을 나눠가지고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확정일자 말씀을 드렸었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 이제 건물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 다른 사람이 뭐 담보를 잡았거나 했을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해서 내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이제 확정일자하고는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죠, 소액.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고 뭐 이제 그 상가 건물인 경우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 그래서 요거는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는 금액이에요. 그게 6,500만 원이니까 좀 상당히 좀 작은 규모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 여기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랑 관계없이 주택인 경우는 3,7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해주고 그리고 상가 건물인 경우는 2,20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채권 그 순위와 관계없이 해주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소액인 경우죠. 그 서민인 경우, 소액 상가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이거 좀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증 일정액을 보호해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권리금 이거는 이제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제 상가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특정 점포에 대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웃돈을 더 주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런 거를 이제 보증금, 아니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회계학에서는 영업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상에서는 이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전 같은 경우 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임대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가 중간에서 그 권리금 같은 거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나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내가 나갈 때는 받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불합리하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이 손해보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법의 아예 권리금, 즉 임차인 간의 권리금을 주고받아도 되는 것, 그리고 주고받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교재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 점포계약의 개요, 점포계약의 개요. 실질적으로 그 창업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하게 되는 건 이제 점포에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점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점포 계획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제 많이 그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포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그래서 뭐 좀 상식적인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점포 입지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로만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점포가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법률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 이제 관련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임대인에 해당되는가,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는가, 또는 뭐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그런 법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런데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공인 중개사를 이제 믿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을 만나서 당사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록할 사항은 빠뜨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공증 또는 전세권 설정으로 선순위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를 따져본다. 그런 이제 내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내가 이제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경우, 좀 후순위인 경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그랬을 경우는 내가 그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건물의 용도와 목적물을 확인한다. 이건 이제 법률 관계하고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실제 용도가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존속 기간의 보장, 그래서 이제 1년을 기본으로 하고 10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갱신에 응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었죠.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3개월간의 그러니까 임차료죠.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인 경우. 그리고 뭐 파손한 경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은 임차인의 하자가 있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한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리.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날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0시부터 개시가 됩니다. 효력 발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 변제권이 보장이 된다.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요. 이제 내가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가 사업자 등록하는 게 확정일자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거의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는 내가 우선해서 임차보증금 등 보장을 받는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 요거는 제가 아까도 설명해서 요거는 빠져 있었는데 그 주택 임대하고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도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준 금액이 되는 게 임대 보증금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환산 보증금. 그래서 임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의 계약하는 금액보다 1년 단위로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 받는 것.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함께 이제 세무서에서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 좀 약간 좀 그 규정이 좀 애매한 규정인데요. 확정일자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규모가 좀 안 되는 경우 그럼 좀 중간 기업 정도 중간 상인까지 좀 보호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요. 이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9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대형 사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예요. 임차인의 범위가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더하기 월 임차료 곱하기 100 하는 금액이 서울인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임차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작죠. 상당히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좀 영세상이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우선 해주는 거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다른 채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선해서 이제 먼저 해주는 게 요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2,20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200만 원. 그러니까 좀 작은 금액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예금자 보호법 그래가지고 뭐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이 예금한 경우 이제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임차 임대가 이제 개인 간의
사실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심하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으로 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의 한도로 이렇게 지금 보장해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금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법에 이제 권리금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에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사고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그러니까 영업이 다른 데보다 잘 되겠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그러니까 차임 월세를 얘기합니다. 월 임차를 얘기해요. 보증금,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그러니까 뭔가 이 상가 건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수익을 많이 낼 것 같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그리고 월 임차료, 임대인 임차인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 이외에 추가로 더 주는 돈을 얘기해요. 근데 추가로 주로 누구한테 주냐면은 기존 임차인한테 줍니다. 임대인은 대개 관여를 안 하고 기존의 임차인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면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영업을 하다가 다른 이제 후임 나중에 임차인이 또 새로 오겠죠. 그럼 그 임차인한테 본인의 권리금을 또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이제 임대인이 이거를 막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지 말아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상가 임차를 추가로 안 한다 그렇게 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그거를 못 하게끔 임대인이 중간에서 이 권리금 주고받는 거를 못 하게끔 하는 거를 못 하게, 그러니까 임차인들끼리는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권리금,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이제 종류예요. 기존의 사업자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전해주는 성격의 권리금. 내가 새로 이제 건물을 얻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이 이런 시설들을 다 해놨어요. 그 사람이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대로 이어 쓰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임차보증금 월세 내는 거는 임대인한테 내는 거고요. 그런데 뭐 주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임차인 거죠. 임차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나가니까 이런 집기들이 필요 없고 나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비품을 내가 중고 비품을 내가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설 금액은 3년에서 4년 정도. 그래서 아까 시간에 이제 감가상각비 말씀을 드렸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설 권리금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6천만 원 주고 투자했다. 6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본인이 뭐 내부 인테리어도 되고 뭐 비품, 주방기기 이걸 다 샀어요.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한 3년 쓴다고 보면은 1년에 2천만 원씩이죠. 그러면은 6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만큼은 이제 소비가 됐고 한 2천만 원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리금을 2천만 원 주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존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둘 사이의 계약 관계입니다. 뭐 기존 임차인이 3천만 원 달라.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은 못 주겠다.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무실 임대를 그러니까 가게 임대를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설 권리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권리금이 있어요.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기존의 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단골 고객의 확보, 영업력 등을 발휘해서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사례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여기 뭐 다니는 학생이 뭐 50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하면은, 그 이제 임차인이 내가 이제 인수받아서 하더라도 그게 기본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혼자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단골들이 있고 이렇게 고객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권리금 그러면 이제 영업 권리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권리금이 되는데,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저도 주변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음식도 아주 그 후하게 주고 값도 저렴하게 받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손님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익을 볼 목적이 아니고 손님이 많이 끌게 할 목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점포를 후임 임차인한테 넘겨요. 그리고 고객이 워낙 많으니까 권리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몇 번 가서 확인을 봐도 손님이 항상 많으니까 당연히 권리금을 1억, 2억, 3억 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이제 전 임차인이 그렇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근처에서 또 똑같은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아니고 1년간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받아서 돈을 벌 생각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도덕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 같은 거는 실제로 그런가 확인을 잘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경우에 따라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집주인이 여기서 내가 영업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 지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영업 권리금이 되겠고요.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간의 순이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올린다 그러면은 영업 권리금은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간의 순이익 정도 이렇게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권리금이 이제 시설 권리금은 시설물에 대한 거고, 영업 권리금은 단골 손님 많은 거 영업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애초 점포 자체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딱 상가, 그 입구에 있다든가 또는 뭐 지하철 입구에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딱 위치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 영업에 상관없이 신규 건물이라도 집기 그런 거 하나도 없겠죠. 그거라도 상관없이 임차보증금, 임차료 이외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주가 요구하는 거겠죠. 자리 좋으니까 너 권리금 따로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 들어와서 영업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나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2년 뒤, 3년 뒤 혹시 이제 다시 점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 내가 또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좋다면은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닥 권리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은 돼 있지만 100%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 받는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한다고 보고 2년 안에 그 권리금까지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권리금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계약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열람해야 될 이제 법적인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요 내용만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은 되게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지가 있고요. 표지에는 이 건물 주소, 건물 면적, 뭐 철골로 되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을구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갑구는 소유사항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소유했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소유했고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을구 그래가지고 담보 설정되어 있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담보 설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면은 거기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누구 건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권이나 채권 관계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보는 게 등기부등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건물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이걸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다 보여줍니다. 갖다 주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당연히 확인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개인적으로도 알아놓으면 좋지만은 일단 그 중개하는 업소에서 중개업소에서 전부 다 확인시켜 주니까 크게 뭐 문제될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게 필수가 되겠고요. 그거 외에 이제 뭐 토지인 경우 토지대목,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에서 혹시 이제 그 지역이 뭐 특별히 무슨 뭐 향후 개발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혹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된다 그러면은 1년, 2년 있다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점포를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포 계약하기 전에 당연히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요건 뭐 별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점포계약 전 확인사항인데 이것도 뭐 특별히 따로 먼저 설명드리거나 뭐 그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좀 실무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점포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이사 가면서 이제 뭐 그런 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좀 일일이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그래서 이제 점포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앞에서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권리양도 계약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좀 부수적이긴 한데 임차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존 임차인이 있죠. 기존 임차인이 있고 그 기존 임차인의 물건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설물 측기 비품 등 양수 양도물품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게 좋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두는 주고받았는데 이사 가는 사람이 쓱 뭐 에어컨이나 뭐 그런 거 뭐 냉장고 같은 거 그냥 가져가 버리면은 나중에 그 주기로 했다 안 했다 그런 거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릇이라든가 뭐 책상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허가사항, 신고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업을 하려면은 위생교육 필증, 이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구청에 가서. 그리고 이제 영업 신고증, 허가증을 이제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때 기존에 있었던 기존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반납을 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원래 임차인이 이제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본인도 어디 뭐 그냥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그러면 반납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영업주한테서 영업에 관한 인허가 신고증 등을 받아두어야 된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사항이에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이제 10% 정도로 하고요. 중도금은 이제 착수금, 뭐 중도금은 이제 통상적으로 중도금 주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이제 계약금 주고 이제 잔금 한꺼번에 치르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잔금을 이제 마지막에 치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를 때 보시면은 이제 그
그 잔금 지급일까지 이제 각종 공과금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산해 넣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중개인이 전부 다 이거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상가는 아니고 이제 주택 임대차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세심하게 이제 공인중개사가 챙겨주고 그거만 확인해 보면은 뭐 별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금 그 이제 정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업계획서 하는 거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계획서 리포트 하는 거 조금 신경 써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도가 조금 늦기는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좀 간략간략하게 해서 어쨌든 뭐 최대한 교재 쭉 한번 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이제 뭐 이것도 매주 계속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